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요,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우리 특공개미 야간 침투훈련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유튜브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기본입니다. 네,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하는 방법은요, 구독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종 모양이 있잖아요. 이 종 모양을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까맣게 색칠되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이제 알람 설정이 됩니다. 요걸 꼭 해주셔야 좋은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황. 네, 역시 이번에도 지려버렸습니다. 그죠? 역시나 퍼펙트 했어요. 시황 또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것이고, 최근에 이슈됐던 것들, 오늘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와 미증시가 궁금하실 거예요, 다들. 언제까지 올라갈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얼마까지 올라가고, 몇 포인트까지 올라가서, 우리는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향후 전망,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만 거의 한 8개가 돼요. 텔레그램까지 합하면은 13개 되나요? 텔레그램까지 엄청 많죠? 유료방, 무료방은 다 합하면 20개, 30개 되려나 모르겠다. 엄청 많아요. 많은데, 무료 회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대표님, 무슨 종목 왜 빠지나요?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받거든요. 대체 하락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있죠? 관심주들, 추천주 관심주들 리뷰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종목들, 네, 관심주, 추천주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팩트 체크. 네. 자, 왜 지렸느냐? 왜 지렸느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모세님 어서 오세요. 자, 제가 화면 잠깐 보시면요. 역시나 이번에도 시황이 적중을 했습니다. 유료방은요, 이틀 전이죠. 화요일날,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월요일이는 월요일. 월요일날 우리는 유료방은 인버스 비중 베팅을 했어요. 월요일에. 장대 연봉 나왔던 날이죠. 월요일날 그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료방 그때 이제 인버스 비중 베팅을 했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에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거의 최고가에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수익률만 따지면 얼마 안 되죠. 인버스니까요. 얼마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인버스는 전량 차익을 했고 동시에 이제 바닥주들을 줍줍했어요. 비중을 늘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코스닥 증시는 이렇게 21선을 이탈을 한 상황이었고요. 맞죠?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20선을 이탈을 했고,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면 연두색 이평선이 21선입니다. 우리 유료방은 여기서 인버스를 샀던 거예요. 지수 하락하면 수익 나는 인버스를 샀던 것이고, 여기서 인버스를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을 비중을 늘렸죠. 근데 이제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미국이 나스닥이 저점이 깨졌을 때예요. 저점이. 즉 단기 신저가가 나온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거래량도 증가했어요. 맞죠? 그리고 5일 여기 보시면 핑크색 보이시죠? 이게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5일 이동평균선은 물고 딱 물고 내려가는, 사실 캔들 패턴으로만 본다면 썩 좋지 않은, 그쵸? 예, 썩 좋지 않은 그런 패턴으로 저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뭐 제 무료방 말고도요, 여러 뭐 주식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많은 무료 텔레그램 뭐 주식 카톡방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엄청나게 많죠. 거기서도 좀 다들 좀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도 거기다 들어가 있으니까. 웬만한 좀 유명하다고 하는 뭐 유튜브 채널 내지는 어? 텔레그램 뭐 저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뉴스 같은 거 제가 놓친 뉴스 같은 것들도 공유하기 위해서 받아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어, 다들 좀 이제 신중한 왜냐면 저점이 깨졌으니까 FOMC 회의 앞두고 저점이 깨진 상태라 다들 신중한 좀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유로방 회원님들께 사라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무료 카톡방에도 예, 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요게 이제 보시면은 3월 14일 날 코스닥이 마이너스 2% 빠졌을 때입니다. 그날 밤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오늘 코스닥 하락으로 마음 졸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무리 흔들어봤자 어차피 진바닥 찍었고요. 저점 안 깨진다. 잔파동 조정이 끝나면 오를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금리 인상 전후로 본격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라고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코스닥 2% 빠졌는데 짱빼목 나온 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저점이 깨졌을 때죠. 네. 나스닥 저점 아주 살짝 깼는데 이때는 이제 그 장시작 전에 그죠? 장시작 전에 올려드렸던 메시지예요. 저 화면 초점이 안 맞아요? 잠깐만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화면 초점이 안 맞습니까? 저는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 화면 괜찮나요? 다른 분들 어떠세요? 이상무? 괜찮죠? 호박마녀님도 해상도를 조절해보세요. 네, 호박마녀님 해상도를 조절해보세요. 네, 강명희님 어서오세요. 네,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저점이 깨진 어제죠. 어제 아침에 장시작 전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크라이나 관련 새로운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금일 밤 반등 가능성도 제법 높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게 부담스러웠었겠죠? 제 입장에서. 텔레그램, 뭐 무료 카톡방, 유료 카톡방 다 합하면 수천 명이에요. 거기에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까지. 수천 명 앞에서 오늘 밤에 반등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저점이 깨진 상황에. 네,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또 고심하고 내린 결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왔죠. 끝내주지 않습니까, 진짜? 예. 제가 흔들어봤자 바닥이고 어차피 진바닥이다. 저점이 깨지더라도 살짝 깨질 것이고 금방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살짝 깨졌어요. 진짜 코딱지만큼 깨졌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급반등이 나왔던 거죠. 네. 기가 막혔죠 정말. 이제 여기 적어놨어요. 오늘 밤 바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제법 높다라고 말하는 전문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을 거예요. 네. 최소 제가 들어가 있는 뭐 유튜브, 카톡방 그런 데서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에 그냥 언급을 안 해요. 네. 그냥 지켜보자, 관망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고 언급을 안 합니다. 지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모르겠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틀리더라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맞죠? 전 심지어 뭐 저항대가 어디고 지지라인대가 어디고 전 상당히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거든요. 유로 무료방에다가. 근데 대부분 맞죠? 적중률이 아주 높죠. 타점 잡는 건 정말 방향성이나 타점 잡는 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 그 리딩방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야 저거 무슨 잡법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비난하실 수 있겠지만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 리딩방에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리딩 내역들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 보시면은 게시판 보시면은 그동안 리딩했던 내용 쫙 있거든요. 쭉 보세요. 예, 날짜별로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야. 진짜로 적중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유가와 인플레 공포 진정에 미국 증시가 환호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거 헛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헛소리입니다. 왜냐면 국제유가는 이미 진작에 빠지고 있었어요. 진작부터. 갑자기 빠진 게 아니고요. 진작부터 하락하고 있었다. 국제유가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국제유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이미 빠진 지 벌써 며칠 됐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급반등이 나왔다고? 헛소리죠. 뭐.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보세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국제유가가 빠진 지 벌써 일주일 넘었어요. 근데 증시는 어떻게 됐죠? 반등 나왔나요? 아니죠? 나왔다가 빠졌다가 심지어 어제는 저점도 깨졌었잖아. 근데 갑자기 국제유가를 빌미로 반등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어제 PPI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전 PPI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건 뭐예요? CPI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근데 이제 어제 PPI 발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PPI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수가 올랐대. 자, PPI는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뭐 PPI도 참고를 할 정도는 되겠지만은 애초에 뭐 이렇게 썩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그런 지표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웃긴 거예요. 이거 보면은 어제 나왔던 지표 보시면요. 자, 자, 요겁니다. 어제는 거기다가 월간 전월 대비 지표거든요. 요게 전월 대비 PPI. 자, 요거예요, 요거. 네, 보세요, 여러분들. 맥스 차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올라가긴 했었죠. 하지만 CPI랑 비교해 보자고. 네, CPI랑 비교해 보면은 느낌이 확 오죠. CPI랑 비교하면 어떤 게 좀 심각한지 느낌이 빡 와요. 보세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아무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요거라고.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야. 봐봐요. 다르죠? 그죠? 느낌이 다르잖아. 봐봐. CPI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생산자 물가지수. 요것도 물론 이제 전월 대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월 대비니까. 꾸준히 상승하는 건 맞아요. 하는 거 맞는데 그래프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로 임팩트가 없다고. 근데 이제 아침 뉴스에는 이거랑 국제유가 때문에 올랐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사거리도 필요하잖아요. 네. 신문 기사에다가 오를 때가 돼서 올랐다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뭐 요거 때문에 올랐다라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오를 자리였던 거다. 딱히 이슈가 없어도 어차피 오를 자리였다. 왜? FOMC 회의 앞두고 있으니까.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과거에도. 자, 2015년도 12월 달에 우리 코스닥 증시를 우리 한국 증시를 보게 되면 15년 12월 달에 그때 FOMC 회의가 언제 했었냐면 이때 있었어요. 그 전에 급락회를 했다가 회의 앞두고서 반등이 나와요. 왜? 불확실성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첫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첫 금리 인상. 실제로 이런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선반영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어떤 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야, 그 기업 업황이 안 좋대더라. 실적이 안 좋대더라. 소문이 퍼졌다? 퍼졌는데 나중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정말로 실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미리 주가는 빠졌겠죠. 그리고서 실적 발표했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미 반영됐어 하면서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혹은 반대로 A 기업 실적이 좋대 해서 미리 선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가 올라갔어. 실적 발표했어 하니까 어때? 야, 재료 소멸이다 하면서 파는 거야.
주가 빠져버리는 이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실제로 우리 그 유료방에서 많이 먹었던 카카오 게임즈를 보게 되면 과거에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목표가 하향 리포트, 실적이 뭐 이러이러해서 실적이 빠질 것이다, 실적이 컨셉보다 좀 안 나올 것 같다, 혹은 컨셉보다 이미 안 나왔다, 이러이러 이유로 실적을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라는 리포트.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과거에 이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던 시점이 언제냐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제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라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작년이죠 이게. 한참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작년에 2021년도에 몇 번 있었어요. 5월달에 있어. 5월 초에. 5월 6일날 이베스트의 성종화 애널리스트 5월 6일입니다. 5월 6일날 증권사 리포트 하향 리포트가 있었어요. 자,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때 목표가 하향 리포트입니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얼마 있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향 리포트가 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은 9월 24일날 보세요. 9월 24일날 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와요. 9월 24일날 이때입니다. 이날 마찬가지 이베스트의 성종화 애널리스트예요. 이날 9월 24일날 그러니까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요때 나왔거든요.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샥 올라가고 또 나온 다음에 또 샥 올라가죠. 그쵸? 물론 모든 종목이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것들도 어떤 이런 우려들이 이미 반영되었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네, 제법 있어요. 그리고 또 성종화 애널이 또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 냈던 게 이날입니다. 끝났겠죠? 어떻게 돼요? 좀 빠지다가 또 올라가고 또 지금 슬슬 또 올라가고 있죠. 그쵸 여러분. 네. 선반영. 주식시장에는 이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히 존재한다.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오늘 분석을 해드렸고요. 네. 시황에 대해서 마쳤죠. 그래서 이제 FOMC 회의 전후로 급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전망은 상당히 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렸다. 시황이 아주 그냥 제대로 지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슈 같은 거 몇 개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선풍기를 틀었다 보니까 목이 계속 좀 건조해서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돼요. 자,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우크라와 일부 합의에 접근을 했다. 중립국화 논의를 한다. 러시아가 원하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죠. 네.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중립국 해라.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다 중립을 지켜라. 러시아도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항복해라 뭐 그러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도 뺐다 그러죠. 왜냐면은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도 지금 손실이 커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서로서로 소모전이라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싸워도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는 항복해라라는 그런 조건을 빼고 적당하게 서로서로 이제 뭐 조금씩 물러나는 선에서 지금 타협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고요. 자, 러시아 디폴트, 이게 사실 좀 시끄러웠던 문제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디폴트 선언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였나요? 디폴트 선언을 하더라도요, 이제 유예 기간이 30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얘가 디폴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는 유료방의 주식 비중을 늘렸죠, 그죠? 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이제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요 불안하신가 봐요. 왜냐면 러시아 이슈를 한번 겪고 나니까 북한도 미사일을 쏜다라고 하면은 야 이러다가 우리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많이 걱정들 되시나봐. 그래서 최근에도 부쩍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심플하게 딱 답변 드릴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슈는요 그냥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그냥 단발성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순간적으로 우리 증시가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훅 올라갔거든요. 매번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근데 이제 계속 이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말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예. 실제로 과거에 우리 연평도 포격 사건, 그죠? 과거에 뭐 천안함 사건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보면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건들인데 심지어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극단적인 어떤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과거에는 조금이라도 미동은 했으나 이제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북한 관련 이슈는요 그냥 무시하자. 아셨죠? 네,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기사인데요 2월 취업자가 22년 만에 최대래요. 되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쵸 여러분? 네. 경기 둔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바로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고용시장. 그쵸? 왜냐면 결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소리는 기업들의 실적이 꺾였다라는 소리거든요. 맞죠? 기업들의 실적이 꺾였을 때에 그게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면 제가 이거 뭐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을 덜 뽑아요. 경기가 좋고 업황이 너무 좋으면 고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직원들을 많이 뽑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사람을 많이 뽑아요. 하지만 업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 사람을 안 뽑아요. 왜냐면 사람 뽑으면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비용. 그죠?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을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죠. 그래서 기대 수익이 업황이 안 좋아서 올해 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둔화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면은 아무래도 투자하기를 꺼리죠. 기업 측면에서. 그죠? 근데 지금 고용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는 정말 이거는 포기해야 돼. 이미 뭐 우리나라도 포기했지만 이건 포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저 진단키트 관련주 랩지노믹스가 상한가 장중에 상한가에 갔었던데 코로나는 각자 그냥 개인 방역에 신경 쓰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진짜 지난 1월달부터 이 긴축과 관련해 가지고 하락 파동이 너무 커가지고 다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드디어 이제 끝납니다. 그쵸? 드디어 금리 인상합니다. 다만 이제 점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발표되는지 체크를 해줘야 돼요. 네. 물론 저는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온던지 간에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2022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요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락폭도 그랬습니다만은 온갖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죠? 별의별 악재가 다 나왔어요. 이번에 맨 처음에 트리거가 됐었던 것은 이제 작년 12월에 있었던 FOMC 회의의 의사록 발표. 근데 거기서 이제 연준 의원들끼리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제법 위험했었던 거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원래 작년에 한참
인플레에 대해서 연준이 파월이 뭐라 그랬어요?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거다.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일시적인 게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다급해진 연준은 급기야 아직 금리 인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양적 긴축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켜요. 다들 6월달에 2022년도 6월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3월로 앞당겨진 거죠. 그리고 3월에 25bp가 아니라 야 이번에는 잘하면 50bp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완전 쇼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더 많이 빠진 거죠. 기술주들이 그죠? 거품이 많았던 기술주들이 와르르르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우나 S&P 대비 나스닥의 하락률이 더 컸던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트리거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붙었죠,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네 붙으면서 국제유가 뛰고 농산물 가격 뛰고 설상가상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졌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산유국들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 쪽은 사실 비중이 낮아요. 러시아 쪽은. 예. 유럽이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러시아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가지고 걔네가 좀 힘들었던 거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는 비중 자체는 낮거든요. 근데 국제유가는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쵸? 좀 오버스럽게 올라갔어요. 예, 말도 안 되게. 그게 다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여튼 얘네가 붙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가중됐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러다가 러시아랑 나토랑 붙는 거 아니냐, 핵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푸틴이 사실상 뭐 최근에 이제 푸틴의 건강 이상설 뉴스도만 나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판단 능력이 좀 많이 저하됐다. 그 주변에 뭐 실무진들이 뭐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조금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내리기 시작을 했다. 푸틴이 뭐 스테로이드제로 과다 복용한 어떤 부작용이 아닌가 싶다. 이런 기사들도만 나오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푸틴이 정말 황당했어요 사실은. 그죠? 다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엔 터져버렸고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증시를 또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죠. 네. 거기다 이제 얼마 전에는 니켈 숏스퀴즈 현상으로 니켈이 급등을 해버렸었는데, 숏스퀴즈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니켈 숏스퀴즈 이것도 제가 캡처를 잠깐 해드리면은 니켈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던 세력이 있는데 중국에. 근데 니켈 값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여기 있네.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 네,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들이에요. 요거 니켈 국제가격 폭등 촉발시킨 중국 기업 글로벌 은행들과 협상 중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숏스퀴즈라고 공매도를 쳤던 거예요. 이 중국의 칭산그룹이라고 얘네가 공매도를 쳐놨었어, 대규모로.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니켈 값이 막 올라가니까 사실 러시아산 니켈도 비중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의 한 10% 정도? 10% 정도가 러시아에서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크지 않거든요, 비중 자체가. 예. 근데 니켈 값이 뭐 엄청 올라갔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건 아니고, 니켈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니까 이 칭산그룹이 어떻게 했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손절매를 한 거예요. 공매도는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니켈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 버리니까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대규모로 공매도 쳤던 물량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반대로 매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매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시죠?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매수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매매인데 당연히 손절매 할 수 있죠. 예,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안 떨어져. 안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손절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니켈 값이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근데 웃긴 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2차 전지주들이 우르르 떨어졌어요. 말도 안 되게. 왜? 그러니까 니켈이라고 하면은 보통 대부분 그 양극재, 대표적인 양극재의 원료로 들어가요. 근데 양극재만 빠진 게 아니라 용극재도 빠지고, 그 외에 뭐 도전재도 빠지고, 전해질도 빠지고 다 빠졌어. 웃긴 거지 진짜. 절대 그럴 때 절대 손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찬스였던 거죠. 오늘 관련주들 다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억울하게 빠졌던 케이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원래 어떤 무슨 이슈만 나왔다 하면요, 공매도라든지 뭐 약간 투자 심리가 좀 안 좋게 되면서 싸잡아서 빠지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위메이드가 P2E 미르포 글로벌이 대박을 쳐버리니까 P2E 게임을 준비하던,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준비하던 관련주들이 우르르 주가 다 급등을 하고 이런 것처럼, 네, 테마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 종목도 같이 막 빠지더라고. 아무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이 빠졌었다. 이런 케이스도 있었었고, 네. 또 우리 이번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진짜 별의별 이슈가 다 있었어. 거기에다가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가 150,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가요. 얘가 코스닥 150 지수, 그러니까 얘가 횡령 이슈가 있었었죠. 금액이 얼마였더라? 횡령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거래가 정지돼 버렸어. 오스템이가. 자, 되게 우량한 종목이었고요. 임플란트 실적도 진짜 잘 나오던 종목이었어요. 보시면 기관 매수 되게 많았죠. 기관 매수도 많았고 여러모로 다 우량한 기업이었어요. 예, 실적 보세요. 드라마틱했어요. 코스닥 150 종목이었고. 근데 갑자기 횡령 이슈 터지면서 거래가 정지돼 버렸지.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얘가 들어가 있던 여러 가지 ETF 그리고 펀드, 그죠? 네. 펀드 환매 요청이 엄청나게 빗발쳤죠. 펀드 환매 요청. 오스템 때문에 손실을 볼 것을 우려한 나머지 투자자들이 나 환매한다 하면서 이미 거래가 정지됐잖아요. 그럼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오스템은 매도 못하고 나머지 다른 종목들을 매도해서 고객들에게 환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팔고 싶지 않아도 환매 요청 때문에 억지스럽게 팔아야 되는 매니저들이, 그런 이슈도 있었었고, 아무튼 뭐 별의별 사건이 진짜 다 많았어요. 에코프로비엠 화재 사건도 있었고, 내부자 뭐 거래 이슈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특정 한두 달 사이에 악재가 진짜 뭐 1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그쵸? 셀트리온도 그때 뭐 분식회계 이슈 결국은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네. 참, 이런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건데 너무나 사설이 길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증시에 반영된 거예요. 여러분.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우리 국내 증시에 국한된 이슈고요. 네. 아무튼 우크라이나 뭐 국제유가 등등 인플레이션 우려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반영이 돼서 이제 정말 멋지게 쌍바닥을, 쓰리바닥을 만든 상태입니다. 미국이요. 지금. 됐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저는 바닥 찍었다. 지금 바닥 찍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점이 깨졌었잖아요.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저점이 깨지면 보통 뭐가 나옵니까? 손절매가 나와요. 손절매가. 그죠? 손절이 나온다고. 그런데 저점이 깨졌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이건 되게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점을 깨자마자 빨리 반등이 나왔다. 이것은 깨지기만을 기다렸던 대기 매수세가 되게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점 깨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있었으면은 딱 저점이 깨지는 순간에 차익 실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공매도가 차익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쇼 커버링을 해야 돼. 즉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매수.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에 대한 어떤 쇼 커버링 플러스 저점 매수자들이 합심해가지고 끌어올린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저점이 깨졌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요. 질질 끌어요. 그런 애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익혀 놓으셔야 돼. 좋은 거 뭐다? 저점 깨지자마자 바로 그냥 들어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패턴이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왜 이랬잖아요. 저점이 깨졌죠, 여기서. 깨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들어올렸죠. 이날도 제가 시장 적중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올라올 거라고. 쫄지 말라고. 바로 올랐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깨자마자 바로 올라오고, 이번에도 깨자마자 바로 올라왔다. 그래서 미국을 뭐 진바닥 찍었다고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쫄지 않으셔도 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금리 인상 이제 오늘 새벽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참고로 25bp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상 한 번에 올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장단기 금리 차를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요거 장단기 금리 차 보는 방법. 네, 차트 보시면 왜 이렇게 나오지? 여기구나. 네, 보시면은 이게 0으로 가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역전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일드커브 인버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일드커브 인버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10년물 금리와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사이의 이 간격이에요. 간격이 좁혀지면은 이게 떨어지는 것이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10년물 금리가 높아야 돼요. 10년물 수익률이. 그쵸? 왜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께서 2년짜리 상품이랑 10년짜리 상품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에 10년 만기고 2년 만기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떤 게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10년물이겠죠. 왜?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쵸, 여러분? 맞죠? 2년짜리가 만약에 2%인데 10년짜리가 1%면 아무도 가입을 안 할 거예요. 기회비용 있잖아. 야, 10년 동안 겨우 1%야? 안 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2년보다는 10년이 높아야 된다고. 맞죠?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이란 말이지.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든다 소리는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것은. 맞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페드가 만약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장단기 금리차는 더더욱 더 축소가 되겠죠.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거 떨어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떨어지게 된 원인이 2년물이 너무나 빨리 가파르게 올라서 그래요. 자,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일별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요게 지금 10년물이랑 같이 보여드려야겠다.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를 같이 보여드릴 텐데, 봐봐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2년물입니다. 2년물. 요게 이제 2년물이거든요. 자, 봐봐요. 보이시죠? 월 단위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2년물이. 엄청 올라갔죠? 그죠? 엄청 올라갔죠? 자, 10년물을 볼게요. 예. 10년물도 월 단위로 보겠습니다. 올라가긴 했으나, 딱 봐도 차이가 나죠? 얘도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2년물의 속도에 비하면은, 어때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단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 뭐예요? 일드 커브가 점점 어때요? 스프레드가 점점 좁아지면서 조금만 더 빠지면은 역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페드는 절대로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하게 못 올려요. 왜? 단기 금리는 2년물 단기 금리는요, 이 페드가 건드리는 이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받고, 단기 금리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만지는 금리 있죠? 네, 그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페드는 함부로 금리를 쉽게 못 올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국책은행이 결정하는 금리가 정책금리 내지는 기준금리라고 표현이 되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뭐 혹자는 야 이번에 50bp 올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1%도 안 된다. 1%도 안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점도표.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뭐 새벽이죠. 내일 새벽을 통해서 발표되는 내용 중에 FED 즉 파월의 생각,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과연 몇 번 정도 인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이제 향후 어떤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가 좀 잘 면밀히 분석을 해서 또 매매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당장 증시 분위기에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증시에다 반영이 된 상태라 이제 오를 일만 남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넘어가 보고, 요거 하나. 중국이 역행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다들 지금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제재를 완화하고 리오프닝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데, 중국은 갑자기 선전이라든지 창춘을 봉쇄한다, 셧다운을 시킨다, 쉽게 말하면 집에만 있어라, 이런 조치를 내린 거예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를.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폭락을 했잖아. 그쵸?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이 무슨 봉쇄입니까? 코로나 초기에 여러분들, 코로나 초기에 막 중국도 뉴욕도 심지어 뉴욕도 막 셧다운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건 초기지. 지금 할 건 아니죠. 게다가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증상도 경미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료회원님들 그 마감 브리핑 때도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코비드 19이 이제 중국에서 다들 중국은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을 하지만 다들 중국에서 나온 거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중국만큼은 코로나가 제로여야 된다. 코로나 제로. 우리 중국만큼은 절대로 코로나가 있어서 안 된다.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래 갈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시대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또 이제 경제 성장률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있잖아요. 셧다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라 오래 끌고 가려고 해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예. 최근에 중국 경제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발성 이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슈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네. 자, 이제는 우리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매우 긍정적으로 끝이 났어요. 코스닥, 제가 주로 코스닥을 많이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제 회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세요. 대표님 왜 자꾸 코스닥만 보세요? 코스피도 봐주세요. 자,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어요. 어떤 게 차트가 더 좋나요? 딱 보면 보이죠? 어떤 게 차트가 더 좋아요? 당연히 코스닥이죠. 왜? 코스피는 그러니까 반등도 강하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달부터 빠지고 나서 같이 빠졌죠. 여기서 같이 빠졌잖아요. 같이 올라왔어. 근데 올라갈 때 여기서는 코스닥은 치고 올라갔어요. 코스피는 코딱지만큼 올라갔어.
그리고 급락하기 전에도 마지막에 코스닥은 세게 올라갔어. 하지만 코스피는 거의 못 올랐어.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 하락폭이 제법 있긴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점을 높여요. 코스닥은 빵빵빵빵빵 지금 4번 연속 저점을 높였거든요. 하지만 코스피는 한 번 높이고 낮추고 낮췄어요. 약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선 골든크로스에 성공을 했는데 코스피는 아직도 21선 아래에 있어요. 대장은 누구다? 코스닥이다. 예. 코스피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분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강한 걸 위주로 분석을 해야죠. 대장주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주를. 당연한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의 외국인들과 기관을 오늘 원웨이로 그냥 아침부터 말아 올렸습니다. 쫙 샀어요. 그쵸? 수급만 보세요. 수급. 끝내주죠? 네, 아침부터 계속 샀어요. 그냥. 그래서 한 1,500억 둘 다 1,500억 가깝게 순매수로 마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코스닥 지수의 수급이 자 이렇게 끝이 났어요. 메인과 기관의 쌍끌인데 자 이것도 우리 한번 사례 분석을 해보자고요. 네. 자 폭락한 이후로 한번 보겠습니다. 폭락한 이후로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가 나왔을 때에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과연 높을까 낮을까? 일단 오늘은 쌍끌이죠. 같이 샀어요. 양봉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도 쌍끌이가 나왔네요. 양봉입니다. 그죠? 이때도 쌍끌이가 나왔어요. 양봉입니다. 여기도 쌍끌이죠. 쌍끌이 양봉. 그리고 이때도 쌍끌이 양봉이죠. 지금 1월 폭락장 이후로 보니까 어때요? 쌍끌이 양봉이 나온 다음에는 100%가 올라갔어요.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맞죠 여러분? 1월 폭락장 이제 마무리된 이후입니다. 이후로는 보니까 이때는 비이성 폭락장이었었고요. 비이성 폭락장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네, 양봉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했을 때에는 추가 상승이 반드시 나와줬다. 100%다 지금. 즉 이대로면은 내일도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카톡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닭사다. 오전장에 오늘은 닭사예요. 그래서 닭사. 오늘 닭사입니다. 닥치고 매수다. 닥치고 사라. 네. 보통 이제 좀 약간 과격하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물 좀 마실게요. 오늘은 닭사한 날이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자 볼게요. 저점이잖아요. 네, 고점 말고 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들어왔을 때의 승률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 보겠습니다. 자 양봉이죠. 양봉 쌍끌이죠. 여기도 양봉 쌍끌이죠. 잘 보세요. 여기도 양봉 쌍끌이에요. 봐봐요. 맞죠? 양봉 쌍끌이. 여기도 양봉 쌍끌이입니다. 양봉. 음봉 말고 양봉 쌍끌이. 그리고 또 여기도 양봉 쌍끌이죠. 맞죠? 네. 확률이 상당히 높죠? 뭐 100%라고 하지 못하겠어요. 100%라고 할 수 없어도 이때 양봉 쌍끌이. 여기도 양봉 쌍끌이. 네. 저점에서. 고점에서 말고 고점에서 양봉 쌍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양봉 쌍끌이. 봐봐요. 확률 9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봐도요. 네. 여기도 쌍끌이긴 한데 이거는 고점이잖아. 많이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의 쌍끌이는 여러분 신뢰도가 낮아요. 눌림에서 하락 파동이 나온 이후의 쌍끌이가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야? 닭사가 맞는 거지. 오늘은. 자 거기다가 플러스. 네. 자 오늘 쌍끌이 원인 매수의 긍정적. 추가 상승 가능성 높음. 거기다가 자 코스닥 21선 골든크로스 성공. 거기다가 21선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전환 긍정적이라고 해놨어요.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21선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도 있지만은 기울기를 잘 보세요. 이 연두색 21선인데 21평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아래로 흐르고 있어요. 계속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 보이세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보시면 자 이평선의 기울기는 그 추세를 의미하거든요. 추세. 근데 이 연두색 이거를 주가를 보고 주가를 지우고 이평선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평선. 보세요. 딴 건 지우고요. 20일 이평선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네. 이게 코스피예요. 이게. 자, 코스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닥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코스닥이에요, 지금. 다르죠, 뭔가?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얘는 지금 우상향, 여기서도 우상향이고, 여기서도 우상향이고, 여기서도 우상향이고, 여기서도 우상향이고, 뭔가 계속 뭔가 반등을 주는 거예요. 네. 반등을 주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코스피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맞죠? 이게 되게 차이가 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우리 그 코스닥 지수를 잠깐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요.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됐을 때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21선이 오늘 기준으로 우상향이 됐거든요. 연두색이. 그죠? 오늘 기준으로 우상향이 됐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과거에는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자, 하락하다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예요. 어떤 퍼포먼스가 나는지 잘 봐요. 물론 이제 100%는 없어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평선, 캔들 모양, 거래량, 수급, 그리고 뭐 환율, 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현재 긍정적인 요인이 몇 개, 부정적인 요인이 몇 개, 그죠? 다 따져보면서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 시황 적중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저 하나만 보지 않아요. 이평선 배열도 보고, 이평선 이격도도 보고, 이렇게 기울기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평선 우상향으로 전환되죠? 자,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락한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우상향 됐어요. 여기도 이제 우상향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상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상향, 지금 또 우상향이에요. 자, 어때요? 과거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이때랑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상승 추세, 대세 상승 추세여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힘이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 하락 추세가 꺾였거든요. 꺾여서 기본 힘이 약해. 이때는 기본 힘이 올라가는 추세였다라면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확률만 놓고 보자 그거예요. 확률만. 확실히 21선이 우상향이 됐을 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죠 여러분들? 맞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24년 우상향 되면서 한번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슈 날아갔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상향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거기다가 21선 골든 크로스까지 해버렸잖아요. 21선 골든 크로스까지. 얼마나 예쁩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진짜? 맞죠 여러분? 너무 이쁘죠? 끝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제가 그저께였었나? 뭐죠? 우리 유무료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던 게 있는데 앤드류 피치포크라는 추세선이 있어요. 네, 봐봐요. 이게 또 기가 막히다. 전 진짜 아낌없이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보시면은 봐봐요. 보이세요? 이게 코로나 때. 자, 이게 2018년도 고점이에요. 고점과 저점을 이은 거예요. 고점길 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점 딱 해가지고 선을 그어봤더니 코로나 최저점이랑 딱 맞아떨어지죠. 신기하죠. 코로나 저점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그때부터 V자 반등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번에 볼까요? 이번에 보시면은 작년 2021년도 1월달에 만들었던 고점과 4월 고점, 그리고 7월, 8월 그때 고점들을 이었고요. 그리고 그 6월에 그 북한에 김여정이가 무슨 뭐 사무소 폭발해가지고 급락했을 때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딱 이제 엔드류 피치포크를 그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요것도 제가 이런 추세선 저런 추세선 딱 대입하다가 발견을 해낸 거예요. 어때? 이 추세 차트상 보면 어때요? 바닥 제대로 찍었죠 진짜. 실제로 어때요? 여기서 깨졌다가 반등 100%잖아. 계속 반등 나오고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중기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에 어디까지 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 허리까지는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상단 찍고 허리 찍고 상단 결국엔 허리 찍고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허리 찍으러 오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꺾여서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엔드류 피치포크라는 추세선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큰 대세 상승은 끝났을지 몰라도 정말 넓은 어떤 추세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지금 추세선 하단부구나.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릴 타임이구나. 마침 금리 인상도 이제 코앞이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가는 분위기니까 주식 비중을 이럴 때 안 늘리면 언제 늘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맞죠? 당장 1000포인트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써니님. 1000 넘을지는 몰라요. 모르겠는데 언제 넘어갈지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00포인트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당장은 아니고요. 자, 이 엔드류 피치포크 추세선 어떻게 긋는지 제가 실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차트 분석 도구 같은 걸 보면요, 엔드류 피치포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선택을 하세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먼저 임의의 그 고점 하나 찍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된다, 어떤 특정 선이 연결된다 싶은 게 있을 때 딱 시작되는 첫 점 있죠. 여기 찍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딱 찍으시면 돼요. 여기를 찍고 시작합니다. 눈에 대충 봤을 때 여기 딱 연결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시작점으로 클릭을 하세요. 자,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저점을 찍는 건데 여기 점 여러 점들이 있잖아요. 다 찍어보세요. 제대로 된 추세선이 나올 때까지 다 찍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딱 선택했었어요. 찍어요. 그 다음에 이 X와 이 X 사이 두 점 사이에 아무데나 찍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 가운데 선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긁어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 찍었던 점 있잖아요. 이걸 추세선에 맞게끔 고점끼리 딱딱딱 이어주는 거죠. 드래그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추세선이 완성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게 엔드류 피치포크예요. 모르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MTS라든지 HTS에 세팅 한번 해보세요. 주식은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아는 만큼 벌 수 있다. 모르면 모르는 것 이상으로, 모르는 만큼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이상으로 손실을 보게 돼요. 알겠죠?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엔드류 피치포크 되게 신기하죠? 저는 이거를 그냥 아예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놨어요. 차트에다가 이렇게 보기 쉽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앤드류 피츠보크. 자,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우리 그 코스닥 지수의 분석을 좀 해보게 되면은, 제가 항상 제가 맥점을 정말로 잘 잡잖아요. 잘 맞추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 종가를 기준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코스닥에서 되게 중요한 맥점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여기. 왜냐면은 시초가 개파락이잖아요. 자, 갭 상승 내지는 갭 하락, 이거 다 누가 만들어요? 큰 손들이 만들어요. 일반 개미들은 만들고 싶어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맥점 잡는 거 초보예요 하시는 분들은 갭 상승과 갭 하락 중심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여기 갭 하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마침 딱 선 그어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고점이네. 그리고 여기도 갭 상승이에요. 자, 선 그으세요. 꼭 맥점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네, 맥점은 정말 많거든요. 자, 선 그었어요. 선을 그어보니까 여기도 갭 상승이잖아. 갭 상승 시초가, 갭 하락 시초가. 여기 고점, 여기 지지 받고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도 갭 하락이잖아. 이날 갭 하락하고서 지지 받았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도 갭 하락을 했는데 갭 하락했다가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왔다가 빠졌으니까 여기도 저항대가 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매물 소화 해주다가 미증시 빠지면서 얘도 급락을 해버렸었죠? 그쵸? 맞죠? 그리고 다시 지금 재돌파를 해준 거예요. 맥점을. 얼마나 좋아요. 맥점을 돌파 못하고, 만약에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뭐, 윗꼬리가, 자, 이런 식으로 달렸으면, 자, 이렇게 마감했다. 이랬으면 안 좋았어요. 이랬으면 조금 애매했어. 이랬으면.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저항대를 뚫지 못한 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러면은, 점수는 60점. 근데 오늘, 넘어버렸잖아. 맞죠? 이러면 오늘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되는 거야. 다만, 분봉상 흐름이, 오후장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이렇게. 맞죠? 되게 부담스럽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은 저는 이제 인버스를 드려요. 원래 우리 유료방에서는 인버스 공략 되게 많이 성공했잖아요. 우리 유료방 인버스 많이 먹었죠. 네. 이번 하락장 2월달에만 인버스로 한 4번, 3번, 4번 먹었나? 3월달에도 한 2번 먹었던 것 같고요. 그죠? 네. 이날도 인버스 매수했고, 이때 인버스 많이 샀죠. 이날. 예, 그 유튜브에 있어요. 이날 우리 유료방 인버스 되게 많이 샀고, 팔고 이날 인버스 또 샀죠. 네, 그러니까 이때 매수해서 이날 팔았어. 그랬다가 오후장에 또 산 거예요. 인버스를 또 사서 또 먹었죠. 그 여기서 인버스 또 사서 또 먹고, 그죠? 3월달에 인버스 한 3-4번 했고요. 2월달에도 인버스 한 3-4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수를 워낙 잘 보다 보니까 그냥 고점이다 싶으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인버스 들어가요. 과거에는 저도 이렇게 못했어요. 네, 과거에는 저도 삽질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지수 높낮이 타점 되게 잘 잡게 된 게 올해 초부터 실력이 그냥 비약적으로 저도 이제 좋아져가지고 기가 막힌 시황을 보게 됐죠. 저도. 예. 아무튼 그래서 인버스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했었었는데, 원래 같았다라면은 평소 같았다라면 오늘 인버스 샀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인버스 매수 사인 안 드렸어요. 왜? 아까도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모든 나올 불확실성은 다 나왔고,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네.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FOMC 금리 인상이. 그것만 넘어가면은 이제 한번 슈팅 세게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 거기에다 미증시까지도 저점이 깨진 상태에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되게 급하게 들어올린 것 같은 느낌이죠. 깨지자마자 바로 들어올려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도 추가 상승 나올 수가 있다. 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증시인데요. 국내 증시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말씀드렸고, 목표가 말씀 안 드렸구나. 목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미국도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저번부터 미국도 진바닥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미국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거 보세요. 종가 기준으로 지금 여기 지난번에도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기 전에 이 핑크색 보이시나요? 이게 5일 이평선이에요. 5일선을 넘어갔죠.
넘어가고서 슈팅.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도 5일선을 넘어가고서 슈팅. 그다음 바닥권에서 5일선 넘어가고서 또 슈팅. 그죠? 그 다음에 또 바닥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5일선을 어떻게 했어요? 뭐 많이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달라붙었어요. 밀리지 않았다 그 말이야. 밀리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5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된 상태. 우상향으로. 맞죠? 너무 좋은 거예요. 얘도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매우 높은 거예요. 이미 뭐 추가 상승은 나왔다고 봐야 돼요.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미국 증시 시작했구나. 지금은 이제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죠. 어이구, 미증시 그냥 급등 나와버렸네.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자, 지난주까지는 10시 반에 11시 반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죠. 좋았어! 좋다! 좋다. 제가 그 미증시 시장도 잘 보니까 우리 유로 회원님 중에 한 분은 이 나스닥 레버리지도 하십니다. 예, 나스닥 레버리지도. 저한테 물어봐요. 대표님 나스닥 어떤가요? 너무 좋다, 그죠?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박수. 시황 적중하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기분 좋다. 째진다, 그죠? 너무 좋네요. 우리 회원님 실제로 나스닥 매매하세요. 레버리지. 보면은 어디 갔니? 봐봐. 우리 미소 PD님이 봐봐요. 캡처해서 보여드릴게. 보시면은 우리 유로연님이신데요. 네. 제가 미증시 시장도 짚어드리니까 나스닥 레버리지를 사시는 거예요. 미증시 시황까지 항상 쪽집게로 알려주시니까 한 번도 손실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셨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요. 그러니까 굳이 미국 계좌를 트지 않아도 지수를 잘 보면 네, 나스닥 인버스, 나스닥 레버리지 매수하실 수 있어요. ETF에 있습니다. ETF에. ETF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ETF에. 그러니까 나는 어떤 뭐 종목 고르는 걸 모르겠고 그냥 나는 매크로에 강하다. 나는 뭐 원자재 흐름이라든지 어떤 매크로에 좀 강한 편이다. 지수의 방향성에 나는 좀 강하다. 이런 분들은 ETF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강추. 네. 인버스 레버리지 강추. 난 종목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맘 편하게 그냥 인버스 레버리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알겠죠? 얼마나 맘 편해. 종목 고를 필요가 없잖아. 머리 아플 필요가 없거든. 뭐 실적 분석하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네. 됐죠? 아무튼 뭐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일부 회원님들은 제 이 시황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도 매매하고 계신다라는 거. 네. 자, 다만 아까 제가 우리 그 국장 설명을 드릴 적에 요거를 돌파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주요 맥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맥점 지지력 테스트가 나와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저항선이다. 저항선을 뚫으면은 저항선을 보통은 이렇게 한번 건드려요. 그죠? 이걸 지지력 테스트하고 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일반적인 흐름. 맞죠? 네. 하지만 진짜로 바닥을 찍었고 제대로 터진다 싶을 때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맥점이 888, 888에서 889 정도 되거든요. 888에서 889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주요 맥점이 되는데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돌파했다가 살짝 건드렸죠. 살짝 건드리고 바로 날아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올라가고 아직 안 건드렸죠.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물론 미증시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내일 장 초반에 만약에 미국이 뭐 내일 아침에 확인했을 때 미국이 많이 올라갔다,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갭이 뜬 상태로 바로 올라갈 것이고 미국이 애매하게 끝이 났다, 그럼 내일 장 초반에 지지력 테스트 한답시고 살짝 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거 하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그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잠깐 볼게요. 좋아요. 대박이에요. 네. 왜냐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야, 맛있겠다. 한우 투뿔 전국 최저가 도전 광고가 떠 있네. 맛있겠다 이거죠. 마블링 마바. 근데 어디까지 광고일 뿐입니다. 저거는 실제는 다르죠. 자, 아무튼 지금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을 보게 되면 쭉쭉 올라갑니다. 네, 쭉 올라가요. 너무 좋네요. 모든 게 완벽하다 진짜. 시황도 적중하고 종목도 적중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걱정하지 말자.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가 한번 목표가를 살펴볼게요. 목표가. 자, 우리 코스닥 지수의 목표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일단은 제가 보는 목표가는요. 두 개가 있어요. 네,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딱 눈에 보여요. 이거는 뭐 기본만 알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입니다. 897. 왜 여기가 897일까? 보이죠, 여러분들도? 왜 여기가 맥점인지? 왜냐면 자, 손 좀 지우고 볼게요. 정신없으니까. 897을 보는 이유는 자, 여기서도 얘가 저항받고 여기서도 저항받고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처음에는 걸렸어요. 그 다음에 급등했다가 빠지면서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 번의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가격대가 바로 897이에요. 여기가 저는 1차 저항대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1차다. 알겠죠? 여기 1차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저항대는 당연한 거지만 네, 정고점입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13포인트 부근입니다. 네, 그래서 1차는 897이고 2차는 913포인트 4포인트 부근이 되겠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지금 얼마나 남았냐면 891로 마감을 했잖아요. 오늘 897까지는 지금 0.67밖에 안 남아서 뭐 오늘 미증시만 올라가게 되면 미증시만 급등해주면은 내일 아침에 뭐 갭을 띄우고 그죠? 띄우고 897까지 살짝 빠질 수 있어. 살짝 지지력 테스트 해야 되니까 살짝 지지 받고서 또 재차 상승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어디 910 한 3, 4까지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 몇 프로 남아요? 2.4%. 자, 지수가 보통 1% 정도 움직일 때에 일반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2%에서 3% 정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평균적으로. 네. 섹터 잘 잡으면은 뭐 훨씬 더 많이 움직입니다. 섹터만 잘 잡으면. 근데 이제 2%, 2.5% 남아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평균적으로 5%에서 잘 가면 뭐 7, 8%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전고점까지.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전고점인데 저는 이거 돌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돌파할 가능성도. 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저점을 지금 4번이나 높였어요. 저점을. 근데 고점은 지금 일치했거든요. 고점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물론 한 번에 넘어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갈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어. 하지만 결국에는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분 이해되시는 분들은 1번 눌러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셨으면은 1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매수만 하고 매도를 제때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매수는 기술이요 매도는 예술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열심히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때 팔아야 된다. 제때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는 팔아주자. 여기선 최소 우리가 비중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아무리 시황을 잘 보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밀었다 올라갈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 못해요, 저도.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담은 못해. 그 말은 뭐야? 여기서 일단은 줄이는 게 맞다 그 말이야. 줄였다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눈치 보면서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봐봐요. 우리 유료방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당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막 20% 사요. 지금 우리 유료방이 20%짜리, 15%짜리, 20%짜리 되게 많거든. 바닥이라서 많이 샀어요. 근데 저는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고점에서는 2.5% 사요. 고점에서 조금 의심스러울 때는 2.5% 삽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비중이 바닥권에서 비중을 많이 실었던 종목들은 올라가면서 분할차 액션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전량 내지는 분할차 액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그때 전한번에 이렇게 했잖아. 우리 유료방을 여기서 막 비중 20% 실었던 게임주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애들 고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버렸거든. 다 팔으니까 빠져버리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닥권에서는 마음껏 사요. 비중 늘려 왕창. 고점에서는 팔아. 그리고 지수가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때는 조금만 사는 거야. 2.5%. 저는 그래요. 저는. 예. 고점에서 막 20% 30% 사면 혼나야 돼. 그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는. 알겠죠? 저항대에서 매수를 과격하게 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주식 거꾸로 하시는 거야. 다들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의 비중을 늘리는 거고요. 다들 환희로 가득 차 있을 때, 막 급등에 대한 어떤 대박에 대한 환상, 기대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주식을 줄여야 된다. 사더라도 조금만 사야 된다. 반대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차는 897인데 897은 뭐 무난하게 넘길 거라고 봅니다. 네. 1차 897 부근, 2차 914포인트 부근. 네. 특히 914포인트 부근에선, 특히 2차에선 반드시 비중 줄일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2차 저항 때에서는 반드시 비중 줄여라. 이거 안 지키면은 주식 접어야 돼. 반성하는 자세 좋습니다. 네.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전문가지만 제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인정해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 미스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라고 바로 저는 인정해버려요. 좀 고집 부리면서 그래도 끝까지 내가 잘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야. 전 되게 인정이 빨라요. 네, 인정이 빨라. 글쎄 이게 제 와이프랑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격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인정을 해야 돼. 제 와이프랑 싸울 때는 인정을 안 하면 싸움이 커지기 때문에, 이 와이프 영향인가?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아무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 돼. 네. 총각일 때도 반성 빨랐어요? 그랬나?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지만이 발전이 있다. 자, 미국 증시의 목표가를 볼게요. 그 나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래요. 네. 미국은 우리랑 차트가 좀 다르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가 중요해요. 이번 주. 제가 저번에 뭐였지? 유튜브 방송에서 저번에, 자, 언제냐면은, 요때, 보세요. 이 영상에서,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이번 주 시장 빠진다, 경고했다. 요거. 이 영상을 이제 찍었을 때에 제가 나스닥 지수에 뭘 참고했었냐면 주봉 차트를 참고했었어요. 주봉.
나스닥이 주봉 차트를. 주봉 차트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아무래도 미국 더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인버스 막 굿버스랑 그러니까 코스피 200 굿버스 코스닥 150 인버스를 추천드렸던 거거든. 주식 비중 줄인 다음에 좀 적중했었죠. 제대로 적중했죠. 네. 이때 구독자 많이 늘었어요. 시장 잘 본다고 이때 구독자 많이 늘었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주봉 차트를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봉 차트가 제대로 예쁘게 만들어지려면은 이번 주 그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제가 딱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나스닥이 이번 주에 최소 13,400포인트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3,400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여기에 여기. 대충 이제 21선 골든크로스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 수요일이죠. 수요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나스닥 요 캔들 움직이고 있는 거 요게 수요일입니다. 요 끝나면은 이제 두 개의 캔들이 남아있죠. 목요일과 금요일 캔들이 남아있는데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네. 아직 오늘 뭐 마감한 것도 아니지만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기준으로 나스닥이 이렇게 마감했다. 즉 21선 골든크로스가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다음 주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 나올 수 있다. 다음 주도. 알겠죠, 여러분? 네. 다만 고비가 하나 있는데 강력 저항대로 보는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제 기준으로는 잠시만요. 제 기준으로는 강력 저항대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에 따라 달라요. 네, 일단 저는 13,550을 봐요. 13,550. 이 정도 봅니다. 여기 대충 요 정도. 요 정도를 저는 저항대로 보고 있어요. 14,550. 왜냐면 과거에 자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요. 맥점은요, 여러분들 1년 전이건 2년 전이건 3년 전이었건 그때 맥점이었으면은 지금도 맥점인 거예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지지와 저항을 적용할 적에 과거 차트를 보거든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아 어디가 맥점이구나. 그럼 나도 여기서 팔아야지 한단 말이야.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맥점이었던 가격대가 지금도 맥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4,550이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뭐 이번 주에 돌파를 할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은 여기가 왜 맥점이냐면 옛날에도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때에 저항받죠. 여기서도 저항받죠. 잘 봐요. 중요하다. 여기서도 저항받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갭 상승은 누가 맞는다 그랬어요? 큰 손들이 맞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맥점이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뛰어넘어 버린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매물대 갭 돌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가 매물대예요. 근데 평소에는 부딪히고 밀리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시초가가 갑자기 뭐 2%, 3%, 4% 갭이 뜨면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잘 잡으면 급등 나와요. 이런 애들은. 알겠죠? 근데 이런 애들을 잡아내려면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 예상 등락률을 살펴야 되고 매물대 맥점 다 체크해야 되고 되게 바빠. 되게 바빠. 이거 하려면 되게 바빠요. 아침에 갭을 띄우는 애들 다 찾아야 되고 또 이제 등락률이라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장시작 전까지 9시까지 계속 바뀌는 애들도 있어. 심지어. 그래서 이런 거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요거는 아주 좋은 매매 기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저는 매물대 갭 돌파라 그래요. 매물대 갭 돌파. 그래서 평소에는 올라갔다 하면 그냥 빠지는데 아침에 시초가부터 넘겨버리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아싸리 나는 그냥 방해받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그죠? 아침부터 나는 매물대고 뭐고 나 말아버리겠어.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담긴 갭 상승이라고. 좋은 거죠. 예,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100%는 없어요. 주식에 참고하시고 여기 맥점이다 보니까 바로 넘겨버렸던 거야. 그리고 맥점이니까 지지를 받죠. 지지받고 슈팅.
이탈했다가 여기서 저항 받죠. 처음에 저항 받고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고 또 여기서 또 지지받고, 그래서 13,550포인트를 저는 여기를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 여기서 계속 버텼어요. 이 14,550에서 지지받고 종가 관리 지지받고, 이때도 양봉 종가 부근, 근데 결국에 빠졌지만, 그래서 여기를 딱 올라왔을 때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 뚫고 이렇게 지지받는 거, 요거 나오면 좋죠. 이게 뭐냐면 뚫었어, 550을 뚫은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까지 한 번, 최소 한 번 이상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런 캔들 나오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현 시점에서는 미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그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코스닥 지수가 21 이평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 되었다고 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 우상향이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21선이 우상향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나스닥은 계속 줄줄이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아니, 약한 거죠. 되게 약한 거예요. 얘도 이제 21선 우상향 만들어야 돼.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아마 저는 우상향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 한번 걸어보자고요. 네. 그래서 나스닥의 강력 저항선은 13,550포인트 부근, 여기가 강력 저항대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나스닥이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점입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2%까지 올라갔잖아요. 잠깐만요. 잠깐 분석 한번 해볼게요. 나스닥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의 맥점을 체크를 하는 건데, 단기적 관점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요, 나스닥의 저항대는 일단은 13,300이 보이네요. 네, 13,300 바로 직전 고점이네요. 딱 보인다, 이거는 뻔하네. 13,300입니다 일단은. 자, 분봉 1차 저항대는 13,300포인트 부근이에요. 네, 13,300이 딱 보이네요 지금 나스닥. 맞아. 보시면은 여기에요. 여기 얼마 전에 왜 양봉 만들었잖아. 양봉 만들었다 빠졌죠. 이날 고점이 13,300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대가 이때의 고점이 오늘의 강력 저항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나스닥은 오늘 최고가가 13,238까지 갔네요. 현재 나스닥이요. 잠깐 분봉 보여드릴게요. 양호해요. 네, 아직까지는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면 FOMC 회의 그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은 약간 좀 빠질 수도 있어. 잘하면. 그죠? 네, 왜냐면 미리 올랐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좀 슈팅 나온 게 있어서 새벽에 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 나면은 살짝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하지만 설사 빠지더라도 너무 쫄지 마세요. 많이만 안 빠지면 괜찮아. 그건 내일 아침에 뭐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제가 또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코멘트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우리 특공개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조금 눌러주시고요. 특공개미 우리 무료카톡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황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추천주도 알려드립니다. 네, 추천주도 승률 높은 추천주도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입장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방송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네, 방송 끝난 건 아닙니다. 시황편만 끝났을 뿐이에요. 네. 이어서 이제 2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